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음악의 성인, 제 기준 역대 최고의 작곡가인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 일생에 한 번은 베토벤을 만나라와 함께 했습니다. 왜 나는 작곡하는가? 내가 마음속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밖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작곡하는 것이다. 음악은 사람의 정신으로부터 불꽃을 뿜어올리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베토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지금도 베토벤의 음악을 듣습니다.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고 위대하다고 느껴질 정도죠. 베토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 괴담에서 나온 피아노 귀신은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였고 후진음으로도 듣고 있죠. 예술의 가치는 뭘까요? 음악이든 그림이든 뭐든 우리에게 무언가 느끼게 한다면 예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토벤이 남긴 음악들은 불후의 예술이죠. 그런데 베토벤의 음악만이 예술인 건 아닙니다. 베토벤의 인생도 연구 대상이자 예술이거든요. 실제로 베토벤의 인생을 연구하는 논문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음악이 아닌 인생이 예술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은 궁정의 가수였죠. 궁정의 가수이니만큼 실력은 좋았지만 그닥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딱히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죠. 알코올 중독자에다 술 때문에 목소리까지 가버렸을 정도니까요. 무엇보다 요한은 베토벤에게 혹독하게 대했죠. 요한은 베토벤이 실수를 하면 가두거나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때 요한의 교육 때문에 후에 베토벤의 성격이 개판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죠. 요한이 베토벤을 혹독하게 가르친 이유는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아들 볼프강 모차르트가 천재 신동이라는 말을 들으며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는 것을 보며 요한도 베토벤이 그러기를 바랬거든요. 실제로 요한은 베토벤의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신동으로 포장했습니다. 베토벤도 재능이 있었죠. 피아노 연주 신동으로 불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죠. 그럼에도 앞서 말했듯 재능이 있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요한도 자신의 실력만으로는 베토벤의 재능을 펼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한은 베토벤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섰고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부임한 크리스티안 네페를 모셔옵니다. 베토벤의 진정한 첫 스승이죠. 네페는 베토벤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고 베토벤은 네페 밑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작품을 발표한 시기도 이때였고 계몽주의 사상을 접한 것도 이때였죠. 1786년에는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였던 프란츠 베겔러의 소개로 귀족 가문인 브라우닝 집안과 인연을 맺었는데 덕분에 베토벤은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특히 평생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페르디난트 폰 발트슈타인도 만나게 되죠. 만약 이때 인연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베토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베토벤의 성격이 괴팍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돈을 줬는데도 하라는 대로 안 하더라도 이 후원자들과 친구 인연들은 베토벤의 성공을 응원하며 별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베토벤의 청년 시절 이 시대의 최고의 작곡가는 단연 하이든과 모차르트였습니다. 이때 청년 시절에 베토벤이 모차르트와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동시기 둘 다 빈에 있기는 했습니다. 베토벤은 1787년 당시 막시밀리안 프란츠의 후원으로 빈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둘이 만났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죠.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게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만났고 모차르트가 베토벤의 천재성에 감탄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둘은 만나지 못했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모차르트는 오페라 돈 조반니의 작곡에 전념하고 있었거든요. 베토벤이 유명했던 시절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베토벤은 빈에 오래 머무르지도 못했습니다. 베토벤이 빈에 머물렀던 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얼마 안가 아버지는 궁정에서 강제 퇴위되었고 베토벤은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토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장례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요. 베토벤은 후원자인 막시밀리안 프란츠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돈을 받아 빈으로 떠났습니다. 동시에 막시밀리안은 하이든에게 베토벤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 덕분에 베토벤은 하이든 밑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베토벤은 하이든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베토벤의 주관이 강했던 것도 있지만 하이든이 너무 바빠서 작곡을 꼼꼼히 가르쳐 주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심지어 베토벤은 다른 사람에게 비밀 레슨을 받기까지 했죠. 다만 둘이 앙수까지는 아니고 서로를 존중해 줬습니다. 하이든은 베토벤의 재능을 인정했고 베토벤은 하이든의 명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이든이 런던으로 돌아가면서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빈에 남은 베토벤은 피아노로 돈을 벌었죠. 당시는 피아노 배틀이 인기였는데 베토벤의 스타일은 남들과 많이 달랐고 무엇보다 즉흥 연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빈의 귀족들은 베토벤의 즉흥 연주를 무척이나 좋아했죠. 여기다 다른 후원자들도 생기면서 생계는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연주는 점점 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죠. 음악도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작곡가로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이쯤 베토벤은 30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앞으로 장창한 미래만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음악가였죠. 하지만 베토벤에게는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청력장애였죠. 사실 30살이 되기 몇 년 전부터 베토벤 자신도 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원인을 찾으려 이리저리 수소문해봤지만 지금과 달리 의학이라는 게 발달하지 않아서 원인을 알아내지는 못했죠. 사실 베토벤은 원래 몸이 안 좋았습니다. 어릴 때는 천연두로 고생했고 몸에는 통증을 달고 살았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될 만큼 병이란 병은 다 걸렸고요. 하지만 청력장애는 그야말로 베토벤에게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즉흥연주의 대가였던 베토벤의 즉흥연주는 갈수록 엉망이 되어갔고 결국에는 공연과 연주마저 포기하기에 이르죠. 결국 1802년에 이르러서는 음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베토벤은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말수도 적어지고 심지어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기까지 했죠. 베토벤은 별의별 치료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없었고 의사의 권유로 빈 외곽에 있는 할리겐 슈타트라는 시골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유서를 작성했죠. 작성은 했지만 누구에게 보내지는 않았고 베토벤 사후에 발견된 유서입니다. 유서를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죠. 내 동생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저기에 차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고집쟁이로 여기고 또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른 일인지 모르고 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게 된 원인은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슴속에 따뜻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뿐이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갈망 또한 끊임없이 불태워왔다. 다른 누구보다도 완벽해야 할 나의 귀중한 감각상의 약점을 한때는 고급 음악가들 중에서도 거의 비길 자가 없을 만큼 완벽했던 내 청각의 약점을 어찌 남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일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얼마나 굴욕적인 생각을 맛보게 되는 것이랴. 내가 죽은 다음 아직도 슈미트 교수가 살아있다면 그에게 내 병상을 자세히 기록해 주도록 내 이름으로 부탁해다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첨부해서 내가 죽은 다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다오. 잘 있거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모든 법들 특히 리노키스 후작가 슈미트 교수에게 감사한다. 죽음이 언제 오든 나는 기꺼이 맞을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예술적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동안은 설령 내 운명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죽고 싶지 않다. 죽음이여 언제든 오라. 나는 당당히 내 앞으로 가 너를 맞으리라. 잘 있거라. 죽은 다음에도 잊지 말아다오. 그럴 만한 자격은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부디 행복해다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는 베토벤, 악성 베토벤, 위대한 베토벤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성했다고 해야 할까요? 빈으로 돌아온 베토벤은 명작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이 시기를 걸작의 숲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걸작의 숲 당시 나온 곡들이 발트슈타인 열정, 영웅, 운명, 전원, 피아노 협주곡 3번, 4번, 5번, 황제,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 오페라 피델리오 등입니다. 하지만 걸작의 숲 시기가 끝나고 베토벤에게는 다시 침체기가 다가왔습니다. 모차르트와 하이드는 사망한 뒤라 베토벤의 위상을 아무도 넘볼 수 없었지만 귀는 완전히 멀었고 나이도 먹었고 무엇보다 병도 더 깊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1815년 동생마저 사망하고 맙니다. 동생은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 칼을 대신 돌봐달라고 베토벤에게 부탁하였죠. 베토벤은 조카 칼을 자신이 맡겠다고 나섰으나 동생의 아내 칼의 어머니인 요한나는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둘은 친권을 두고 격렬한 소송을 벌였고 베토벤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죠. 이동안 베토벤의 생활은 더 비폐해지고 엉망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베토벤은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르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동안에도 귀가 멀었음에도 베토벤의 예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죽기 전까지 만든 작품들을 후기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인 작품들로 피아노 소나타 29에서 32번, 장엄미사, 합창교향곡, 디아벨리 변주곡, 현악 사중주 12에서 16번 등이 있죠. 이 작품들은 클래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들로 평가받을 정도이고요. 1824년 베토벤은 필생의 역작인 교향곡 9번 합창도 완성했습니다. 명작들을 쏟아낸 베토벤은 1826년 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죠. 의사의 치료는 듣지 않았고 베토벤의 후원자들,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을 찾았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 젊은 작곡가가 병문안을 왔는데 이 작곡가가 슈베르트였죠. 1년 뒤인 1827년 베토벤은 천둥이 치던 날, 아니 하늘이 연주를 하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토벤의 재산은 조카 칼과 요한나에게 상속되었죠. 베토벤의 장례에는 2만 명이 넘는 군중이 참여했고 빈의 음악가들이 베토벤
베토벤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가 천재의 아이콘이라면 베토벤은 인간 승리와 역경과 고난의 아이콘이죠. 베토벤은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음악은 곁들이는 것이었다면 베토벤부터 음악은 감상하기 위한 것이었죠. 말만 이랬던 게 아니라 이전 시대와 달리 베토벤은 음악의 신념과 해석해야 할 것들을 심어두었고, 베토벤 시대 때부터 음악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음악가 최초로 본인이 기획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음악회를 열었고, 베토벤 이후로 콘서트홀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에 말했듯 이번 영상은 책 일생에 한 번은 베토벤을 만나라와 함께 했습니다. 책 일생에 한 번은 베토벤을 만나라는 단순히 베토벤 인물에 대한 책이 아니라 베토벤의 음악을 더 깊게 또 감정적으로 공감하며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베토벤을 듣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말처럼 교양을 넘어 음악으로 인생의 감동을,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실제로 책을 보면 각 장에 맞게 QR코드를 찍으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곡에 대한 해석, 당시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동시에 곡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클래식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혹은 알고 싶으셨다면 책 일생에 한 번은 베토벤을 만나라는 클래식 음악 세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어줄 겁니다. 댓글에 서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